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정부도 계속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중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도 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죠. 흥행에 네.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죠. 네, 반응이 좀 저조했었죠. 네. 예, 이때는 좀 목표보다도 많이 좀 부족했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6억 원 이하에다가 이제 3억 6천만 원까지 가능했고요. 이제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또 연금리도 이제 3.8에서 4%. 그러니까 금리는 높지 않았지만 이 조건이 좀 복잡했습니다. 네. 자격 요건이. 그러니까 가격이 주택 가격이나 대출 한도에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예, 흥행에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조건이 까다로워서 흥행에 실패한 건데 그럼 이번에 네. 새로 나올 그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떨까요? 많이 찾으실까요? 네, 이번에는 다소 좀 인기를 끌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안심전환대출뿐만 아니라 이제 보금자리론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출 한도가 이제 3억 6천만 원. 이제 부부 소득 한도 이제 그러니까 소득 한도 조건은 7천만 원으로서 더 낮았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4.65에서 5.05% 그러니까 금리가 좀 높았죠. 보금자리론도. 네. 여기에 비해서는 이제 어쨌든 그 대출의 문턱을 좀 크게 낮추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차별성이 있다. 다시 좀 정리하면 네 가지 차별성이 있는데요. 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 대출과 보금자리론과 달리 이 9억 원 이하의 주택 가격이 이제 대상이 되고요. 이게 조금 이제 한도가 좀 대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대출 한도는 5억 원입니다. 네, 가장 좋은 단점은 소득 한도가 앞서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뭐 1억 원 이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이 소득 한도가 철폐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매력이라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억대 연봉자나 뭐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대출이 가능해지는 네, 거네요. 해당이 됩니다. 네, 대상이 되고 다만 이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고 한 세 가지 경우에 자격 요건이 이제 제한되고 이걸 보이는데 연금리가 이제 4%대로 이제 될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주택 가격, 대출 한도, 소득 한도, 연금리 이런 면에서 좀 차별성이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문제는 이 제도는 좀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1년 정도. 그러니까 이번 달 말부터 좀 시행될 걸로 보이는데 이번 달 이게 말이요. 계속 영속성은 없고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건 좀 아쉽다고 그럴까? 좀 한계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안심전환 대출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요건은 아예 없고요. 네. 또 주택 가격도 9억 원 이하로 확대가 됐고 대출 한도도 5억 원으로 늘어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끌이나 그러니까 이 대상이 보면 신규 주택 구매자가 이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 같고, 이제 변동금리 주담대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변동금리가 이제 워낙 올라가니까 조금 더 이대로 가면 뭐 1월 13일 날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0.25%든 어쨌든 올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금리는 당연히 기준금리가 오르면 따라 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주담대에서 고정금리로 가려는 차주.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요즘 이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니까 이게 이제 역전세난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여월세도 등장하고 그런 집주인에 대해서 대출 목적으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주택을 다주택자가 사는 것은 대상이 아니고요. 이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굉장히 좀 경제적이고 또 소위 지금까지의 그 제도보다는 좀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예, 정책금융 대출 상품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안심전환 대출은 뭐 주택 가격 상한선도 너무 낮았고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서 네, 사실 그 혜택을 보신 분들이 제한적이죠. 많지 않았죠. 제한적. 네, 네,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특례보금자리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작용 요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리는 네, 연 4%대가 유력하게 전망된다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네. 정도 수준이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괜찮은 네, 그래서 이제 한 금리죠? 중금리, 우리가 이제 고금리, 중금리, 저금리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중금리 수준에 해당이 된다. 이게 좀 중금리. 살짝 아쉬운 부분이죠. 실수요자들에게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책 모기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한 2, 3%, 3% 되었으면 좀 바람직하다. 저도 뭐 금융위원회나 이런 곳에 정책 조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피력한 적이 있곤 한데요. 네. 어쨌든 지금은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정책 모기지로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국민 세금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재 4%대의 금리는 중금리 수준이다. 그리고 아까 잠깐 좀 놓쳤습니다만 서울의 아파트 한 채 평균 가격이 한 10억 5천 되거든요. 네. 경기도는 한 6억 5천 좀 이하인데 그런 걸 보면 아무튼 대상은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고 금리 수준도 4% 정도면 현재로서는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상당한 정책 모기지, 정책 그 금융 상품으로서는 이제 현실적으로도 좀 실효성도 있고 또 이를 받는 사람은 좀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맞아요. 또 신청 요건이 너무 까다로우면은 아무리 좋은 상품이어도 누리지 못할 네, 텐데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주담대 변동금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주담대 금리는 현재 우리가 우선 기준금리는 현재 3.25%잖아요. 예, 미국이 이제 4.5% 상단이 그러니까 4.25에서 4.5인데 네. 5%인데 우리는 이제 상단으로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의 기준금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수준도 꽤 높습니다. 현재 뭐 은행마다 좀 다릅니다만 제가 계략적으로 보니까 한 6에서 8%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5.15에서 8.11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둘 게 올해 작년 1월 3일 날이 3.57에서 5.07이었는데 한 3% 정도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또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런데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예, 금리 인상이 미국에 이제 이미 예고가 돼 있고 미국은 기준금리가 상단이 4.5인데 뭐 5% 내지 5.25까지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여서 우리의 그 주담대 금리도 지금 8%를 넘어서서 아까 제가 5.15에서 8.11이다. 5대 시중은행인데 네네. 한 8%도 넘어서 9%도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9%대도 넘어설 수 있다. 네, 어떤 이런 데는 뭐 10%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참, 네, 어렵죠. 네, 이런 상황에서 뭐 4%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나와주니까 많은 분들이 귀가 쫑긋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거잖아요. 네. 무리한 대출을 유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뭐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뭐 정책 자문을 현재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집을 꼭 사고 싶어도 지금 너무 금리가 앞서 말씀대로 8%의 주담대를 받아서 집을 사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네. 그럴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지금 거래 실종, 거래 절벽이라는 말처럼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거래량을 좀 늘리게 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고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을 좀 유도하기 위한 좀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네. 다만 뭐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자금력이 없는 뭐 MZ세대 그러니까 20, 30대를 비롯해서 무주택자들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이제 5억 원까지 대출 받아서 많이 살 것인가 하는 건데 현재는 좀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네. 또 주택 경기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다수가 즉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실수요자들도 이제 집을 사지 않겠다가 10명 중에 7명 이상이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 뭐 정부가 빚을 내서 집 사라 이런 뜻보다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지금 거래도 안 되고 또 나름대로 추가 그러니까 급락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에 겪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복합위기라고 하는데 좋지가 않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4% 이렇게 좀 완화가 된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이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제가 좀 조언을 드린다면 네네. 꼭 집을 사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그럼요. 왜냐하면 전세로 사는데 한 5년 내지 10년 후를 내다보고 내 집 마련을 할 필요성도 있는 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동금리가 너무 무거우니까요. 네, 그래서 옮겨 타는 사람이나 그런 분들은 활용하면 대단히 좀 유용하고 현재로서는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정말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집을 사려는 그 실수요자분들이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수요자들이 주의할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언제까지 내릴지 또 언제 또 반등할지 또 오른다면 또 얼마만큼 오를지 또 금리 부분이 가장 큰데 미국의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지 또 얼마만큼 오를지 또 금리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언제쯤 내릴지 이런 걸 불확실성이 높죠. 변동성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노리고 집을 사는 것은 이건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 실수요자가 꼭 필요한 곳에 또 그런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 5년 내지 10년 장기적으로 보고 주거 안정, 내 집 마련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떤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시세 말씀해 차익을 주신 거죠? 노리기에는 이거는 시장의 흐름이나 상황이 맞지 현재 않죠. 안개 속이고 불확실성이 네. 높아요. 아마 그런 투자는 아마 실패할 가능성도 높죠. 그러니까 이 작년 이제 2020년, 2021년까지는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내리는 게 미국발 금리 인상의 영향도 있지만,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부동산의 집값이 특히 쌓였던 그 거품이 빠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은 없기는 뭐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봅니다. 알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부동산 소식을 좀 더 볼게요.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전셋값이 급락을 하면서 임대차 네. 3법 악용 사례가 늘고 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쁜 임대인, 나쁜 악성 집주인도 많잖아요. 많다기보다 일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전세 이제 임대차 3법 그런 그 시기를 타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값이 내리고 이걸 역전세는 아니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여월세도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 금리도 주담대 못지않게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는 전세 재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한 13%에서 20% 정도로 지역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 기존의 전세 보증금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보증금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제 재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또 어떤 임차인들은 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 재계약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보통은 2년 살고 2년마다 이제 2년 한 번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네. 어떤 임차인들은 이 갱신 계약을 하고 난 뒤에 2년을 사는 게 아니라 3개월 이전에만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언제든지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요즘처럼 이렇게 전세가 잘 나가지 않잖아요. 네네. 네, 이럴 때는 오히려 이런 법이
이 임차인에게는 좀 유리해 보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그럼 집주인은 보증금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또 대출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불측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런 문제점들이 최근에 좀 제공이 되어 좀 제기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좀 나름대로 형평성의 차원에서 누구의 편이 아니라 좀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집주인들을 위한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제도가 다시 좀 정비돼야 하지 않을까 말씀해 그렇죠.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는 좋은데 이제 현실에 오면 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분들의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보완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둔촌주공 계약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사실 뭐 흥행에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또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분양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계약이잖아요. 네. 이제 계약자가 그러니까 분양에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계약을 해야 법적으로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입주를 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둔촌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10대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봤는데 5.5대 1에 그쳤어요. 1, 2순위 최종 경쟁률이.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관심사가 이 당첨이 된 사람 중에 얼마나 실제로 분양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현재는 요즘 이제 집값이 내리고 있고 뭐 헬리오시티의 집값과 시세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이래서 한 7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 특히 실거주 의무 이게 2년이 있었는데 이게 폐지됐거든요. 네. 또 중도금 대출도 12억까지였는데 이게 이제 또 폐지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도 상당히 이제 계약률을 높이는 이유가 되고 전매 제한 기간도 이것도 이제 8년 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사라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 의무 거주 기간이라든지 앞서 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규제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청약 경쟁률은 적어도 80% 이상 이렇게 뭐 90%까지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네. 이번 규제 완화 효과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좀 계약률이 높아지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양 시장도 뭐 활성화까지는 아니어도 다소 좀 살아나는 그러니까 분양률도 좀 높아지고 계약률도 높아지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